백대 사건으로 보는 삼국지. 오늘의 주제는 조조의 치명적 실수 편입니다. 첫째가 바로 서주에서 벌인 학살극입니다. 치명적이고 장기적인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서주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중원에서 피난온 서주의 피난민들이었습니다. 이런 데는 건드리지 말라고 일일이 표시를 달았던 모양인데 결국 통제가 안 돼가지고 자신이 차지하려고 했던 중원의 인재들마저 이 학살극의 피해자가 되고 조조의 평생 원수 방해꾼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방해꾼이 탄생합니다. 유비입니다. 유비는 파산 상태였어요. 현역 현령이 아니고, 소설에서는 전혀 언급을 안 했지만 고당 현령하다가 황건적에게 현이 함락돼 버립니다. 근데 이때 공손찬이 보니까 딱 유비가 필요했어요. 왜? 이때 원소랑 대치 중이었는데 객관적인 전력에서 원소가 세잖아요. 유비는 뭔가 매력이 있긴 있어요. 하여간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믿음을 주는 능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조가 서주를 침공하니까 도겸이 공손찬은 너무 머니까 공손찬의 파견 부대였던 전해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과감하게 전해와 결별하고 도겸에게 갑니다. 유비의 초기 평판을 보면 배신의 아이콘인데, 근데 수천 명의 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줘서 북부 지역을 이제 진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도겸이 죽을 때 미축에게 이제 유언을 해서 유비에게 서주를 양도했다고 합니다. 진등도 전국 군웅을 꿈꾸던 야심가였습니다. 유비도 굉장히 높게 평가했던 명망가였어요. 근데 이때 조조는 잠시 휴식을 했고 여포랑 싸우느라고. 그러자 또 원술이 서주를 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조조는 잠시 휴식을 했고 여포랑 싸우느라고. 그러자 또 원술이 서주를 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유비는 외지에서 왔고 외지에서 온 구원자로 명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미축은 이제 그런 리더십은 없었다고 그러고, 진등은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게 사람이 그쪽 토박이고 뛰어나면 라이벌도 많단 말이지. 이렇게 되니까 이 뭔가 단합해야 될, 특히 도겸파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단합할 때는 유비, 제3세력인 유비가 낫겠다. 그리고 사람이 어쨌든 포용력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돼서 진등이 이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간 거죠. 이걸 전략적 협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비가 미축이 제안할 때는 사양하다가 진등이 부탁하니까 받았다고 돼 있어요. 이때 진등이 유비를 설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술은 교만하고 오만해서 혼란을 다스릴 만한 군주가 못 됩니다. 지금 서주에서 제가 당신을 위해 보병과 기병 10만 명을 모으려고 합니다. 위로는 천자를 돕고 백성을 구제하여 춘추 시대의 오패와 같은 위협을 이룰 수 있고, 아래로는 영지를 나눠받아 국경을 지켜 공적을 대나무와 비단에 적을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제 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저도 감히 당신 뜻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게 딱 전략적 협조잖아요. 안 하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야. 아무튼 그렇게 돼서 유비가 서주 자사가 됩니다. 자, 이제 유비와 조조의 대결이 코앞에 있는데, 196년에 조조가 천자에게 추천해서 유비를 진동장군으로 삼고 봉군을 시켜줍니다. 이제 군이 된다는 건 하나의 영지를 가진다는, 이때는 뭐 영지 아니지만 중요한 건데, 의성정후라고 봉군을 시켜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봉군도 급이 있는데 뒤에 현이냐 군이냐 이러는데 정자 들어가는 게 제일 낮은 급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대단한 게 당시 조조가 천자를 받아들이고 천자한테서 얻은 게 진동장군의 비정후였어요. 그러니까 조조가 자기 급하고 동급으로 유비를 대우해 준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 조조가 여포하고 싸우다가 195년에 여포를 쫓아내요. 하지만 여포는 살아있었고 서주로 갔습니다. 자, 이제 서주를 침공할 차례인데 이때 천자가 탈출해 옵니다. 196년 1월에 조조는 일생일대의 결단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헌제를 옹립하자. 내가 지금 사방에 6, 7배 적과 싸우는데 이거 싸우다가 서주도 지금 사실 실수 사고 쳤잖아. 그래서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판이고 하마터면 갈 뻔했는데, 이 상황에서 내 주변의 적들하고 싸워서 못 이긴다. 뭔가 획기적인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헌제를 맞아들이자. 그때 조조도 걱정하잖아. 내가 헌제를 맞아들면 진짜 공적이 될 텐데. 근데 이렇게는 말 안 했지만 순욱이 좀 점잖게 한 걸로 돼 있지만, 순욱이 그때
뭐 이렇게 말했겠죠. 아니 어차피 주변의 놈들한테 넌 다 적이야. 여긴 어차피 누군가가 먹어야 되는 데야. 당신이 어디로 이민 가기 전에는 6대1로 싸워야 돼. 그럴 바엔 천자 끼고 싸우는 게 나아. 이렇게 나간 거죠. 그래서 조조가 천자를 받아들이고 천자를 받아들였으니까 이때는 뭐 서주는 신경 쓸 틈도 없어요. 양봉 해치우고 그리고 또 이제 형주와 그 자기 사이에 했던 장수 이게 또 저기 병주에서 온 군벌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조조의 러브 스토리가 사건 난 장수와 싸우고 이러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조조는 헌제를 끼고 허창을 수도로 해서 하여간 여기를 안정시켜야 됐기 때문에 갑자기 이 전략적 방향이 바뀐 거죠. 또 하나 문제는 헌제를 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좀 있으면 다 덤벼들 테니까 그만한 단기간에 그만한 체육을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서주는 이건 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복속을 시켜야 돼요. 반쯤 정복해 놨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후회 엄청 했을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서주한테 잘할 거. 근데 사람이 또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천자가 탈출해 올지, 도겸이 이렇게 죽을지, 유비가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후회도 소용없고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든 서주를 내 편으로 끌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비라는 애가 서주 자사가 됐어. 유비는 서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서주 백성이 또 유비는 되게 따라. 서주에 기반은 없고 개인 세력도 약해. 근데 서주에 인망은 있어. 이미 서주 사람들은 조조라고 그러면 도끼를 품고 절대 항복 안 한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 당연히 대리인을 내서야 되는데 유비는 이거 괜찮잖아요. 얘가 손책이나 원술이었다면 이건 대리인이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이 서주로 가져가는 거지. 근데 유비는 이거 괜찮을 것 같거든. 그러니 어차피 이제는 조조가 아무리 서주에다 자선 사업해도 사람들이 안 들어. 근데 조조가 유비를 보호해주고 지원해서 유비가 자선 사업하면 서주 사람들은 유비 말을 들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유비가 조조하고 동맹을 맺고 뭐 필요하면 지원도 하고 아니면 가만히라도 있으면 그럼 서주 사람이 반란 안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유비가 정말 잘해가지고 서주에 있는 또 애들 데리고 자기 편이 되지만 이건 뭐 그냥 따따 보이고 그래서 조조가 유비를 밀어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동급의 대우를 해준 거죠. 엄청난 거지. 그런데 여기서 조조가 또 하나 큰 실수를 합니다. 유비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건 조조 아니라 조조 할아버지라고 그래도 근데 이때 유비에 대해서 누가 알겠어. 우리가 그 삼국지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뭐 유비가 젓가락 천둥인가 뭐 젓가락 떨어뜨리고 막 그리고 조조가 딱 천하 영혼 뭐 너와 나뿐이요 이런 말 하는 거 이렇게 되니까 막 굉장히 유비가 그냥 애초부터 무슨 잠룡이었던 것처럼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유비가 조조 밑에 있고 사람들이 조조의 신하들이 유비를 보니까 이거 무서운 놈일세 라고 판단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이때만 해도 유비 본 적도 없는데 뭐 봤어도 지나가다 한번 봤는지 모르겠죠. 소설엔 그렇게 나오지만 그냥 모르는 사이인데 뭘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유비한테 올인을 했어요. 유비는 이때가 너무나 큰 기회였죠. 조조는 서구를 침공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때 빨리 조조의 압박을 이겨내고 서주를 방어 가능한 지역으로 부흥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포도 받아들인 거죠. 소설에서는 유비가 착해서 여포를 받아들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근데 유비 입장에서는 안 받아들일 수도 없어. 여포의 위험을 알아도 받아들여야 되고 여포의 위험을 알아도 소패라도 떼주고 하면서 여포의 세력을 키우든지 뭐 어떻게 자기 군대가 좀 이렇게 다 힘을 되찾도록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원술이 이미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물론 이때 유비 입장에서 자기가 자사로 만족한다면 내가 이 정도 출세한 게 어디냐. 그러면 조조한테 기대서 살면 되겠죠. 당시 상황을 보면 원소나 조조 편에 붙는 게 제일 나으니까. 근데 유비 정도 되는 사람이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내가 서주 자사로 만족하겠다 그러면 조조한테 붙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목표가 자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세력을 키우는 거죠. 이 틈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지. 조조한테 덤벼보는 거죠. 그런데 이 리턴이 이제 진짜 하이리턴이 돼버려. 여포도 받아들이고 조조한테 덤빌 마음을 갖고 했더니 하이리턴이 와가지고 여포가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조에게 도망가게 되는데 조조는 더 좋았죠. 처음엔 야 이게 유비를 어차피 여포는 부셔야 되고 서주는 되찾아야 되는데 서주가 여포나 원솔 밑으로 들어가면 서주 사람들이 못 살 거 당연하거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들어가면 또 화내겠지만
유비를 밀어서 들어가 주면 이거는 유비가 구세주가 되고 자기는 구세주 형님 정도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꼴 보기는 싫지만 뭐 좀 참아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런 게 복잡하니까 유비를 더 고마워할 수도 있고 유비는 조조를 고마워하겠지. 이렇게 돼서 조조가 유비를 받아주고 같이 지내고 그랬는데 옆에 놓고 보니까 이게 무서운 놈이잖아. 그래서 정욱이 제일 먼저 그러잖아. 저 인간은 남의 밑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꿈이 지금 부장님인데 저기 사람이 이 부장으로 끝나려고 온 사람이라, 노르는 게 회장이라 이거예요. 조조도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말 하잖아요. 천하의 영혼 너와 나뿐이다. 이거 진짜 빈말이 아니더라고. 그리고 이건 당연한 게 조조쯤 되는 사람이 유비를 옆에다 놓고 보면 모를 리가 없어요.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고, 능력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감춰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면 이때 조조는 왜 유비를 제거하지 않고 유비를 도와서 서주를 되찾게 하고 심지어는 서주로 돌려보내 주느냐. 이게 이제 조조의 마지막 실수인데, 지금 천자도 꼈지, 여포도 짜증나지, 원소는 더 짜증나지, 이제 천하를 놓고 대판 싸움을 벌여야 돼요. 거기다가 서주는 지금 분노에 가득한 사람들 아니야. 근데 진짜 여포나 원술이 그 서주민을 통합해가지고 서주민의 분노의 군대를 데리고 자기 측면을 친다고 생각해봐. 이건 소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제가 하면서 늘 이렇게 내용을 배워야 된다. 가끔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이래서 그래 이래서 그래 보면 많은 분들이 변명하냐라고 하는 분이 많은데, 제가 이런 얘기 정말 100번도 더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단답형으로 배우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 학부 때 어떤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철학을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개설서를 갖고 이제 봤다고. 학부 1학년 때니까. 개설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되게 이렇게 돼 있죠. 뭐 칸트, 이런 점에서 장점인데 이런 부분을 놓쳤다. 뭐 플라톤, 이런 뜻은 좋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부족했다. 뭐 이렇게 써가면, 철학서 원래 그렇게 써요. 근데 거기에 그 사람이 왜 그런 문제, 자기의 단점, 고민을 알면서 이렇게 그걸 선택했느냐는 개설에서는 쓸 수가 없잖아.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다 바보 같거든. 단순해 보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플라톤? 바보 아니야. 아리스토텔레스? 이 바보네. 아니 뭐 나쁜 놈이네. 칸트? 멍청이네. 잘못 배운 거야. 그 사람들이 너보다 바보라서 그렇게 단순한 논리에 실수를 빠진 게 아니에요. 그걸 아는데 왜 그걸 선택했냔 말이야. 이걸 알아야지. 지금도 어떤 세계적인 기업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하는데 이렇게 딱 한 줄로 보면 단순하잖아. 차입금이 너무 많았네. 뭐 미래 판단을 잘못했네. 너무 욕심부렸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보네. 나라면 저렇게 하네. 이렇게 되면 역사 진짜 잘못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결론 내려버리면 더 바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맨날 이래서 그랬네, 저래서 그랬네, 이래서 그러는데, 그거를 자꾸 변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진짜 잘못 알고 계신 거라고. 단답형으로 배우는 역사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역사를 들어가기 위해 줄 긋는 거에 불과합니다. 천하의 조조가 왜 유비에게 군대를 줘서 서주를 되찾게 하냐고. 물론 자기 군인 장수를 따라 보내긴 했지만 정욱이 큰 실수를, 절대 보내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쫓아가고 이런 난리가 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본인이 너무 급하고 선택지가 많으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돼서 조조의 연속된 실수 덕에 유비는 다시 서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뒤에 얘기를 보면은 결론적으로 유비는 서주를 지키지도 못하고 나중에 분노한 조조에게 패해서 원소에게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유비는 서주를 자산으로 해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웅급으로 성장하게 되죠. 자기가 가진 자산은 군웅급이 아니었지만 명성은 군웅급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방랑하다가 마침내 삼국지의 주인공으로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사실 뒤에 그 형주에서 해서 초계 가는 것도 또 조조가 적벽 침공했을 때 그 덕 봤죠. 그때는 조조가 이거 분명히 유비가 또 꽁으로 먹는다고 해서 유비 잡으라고 아주 특공대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장판파 사건이 나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거는 또 능력으로 극복해가지고 결국은 촉에 가서 삼국지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조는 뭐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수건이었던 천하통일에는 실패하고 천하의 3분의 1을 가지던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조조가 그렇게 되는데 적어도 절반은 유비의 공이었죠. 그리고 유비가 그렇게 안 되는 조조의 공이었습니다. 그게 서주에서 저질렀던, 그때 조조가 38살, 39살인데 이렇게 보면 젊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때까지는 조조도 사실 나라나 큰 영역을 통치해 본 적은 없고 뭐 전쟁, 반란 이런 거 겪으면서 풍운하러 살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극단적인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올바른 판단이었다, 정당한 판단이었다가 아니고 왜 조조 같은 사람도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방법,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 아무 문제 없고 완벽한 해법과 결단을 내리면 좋겠지만 사실 세상에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 단기적, 현실적 이런 모든 요건을 감안해서 내가 내 인생의 꿈을 실천하는데 이번에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 리스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감을 얻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삼국지의 이 팩트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다른가? 바로 이 책 속에 있어이다. 삼국지 아저씨 우리 임영환 박사님께서 드디어 전략 삼국지를 쓰셨습니다. 제목부터가 멋있습니다. 전략 삼국지.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아픈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딱 첫 번째 1부의 시작이 정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입니다. 예, 여기 팩트 폭행 맞기 싫으신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이 부분도 약간 소설이죠? 예. 요거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삼국지가 소설로 유명한 바람에 네. 그 진짜 정사에게는 많이 빠졌는데 네. 사실은 정사 삼국지 자체가 굉장히 교훈이 많은 책이고 다이나믹한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설 삼국지도 명나라 때 나온 게 아니라 삼국시대 끝나자마자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를 여기다 편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국지 자체가 역사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책인데 네. 이게 소설로 넘어가니까 정말 재미난 역사가 다 죽고 수많은 교훈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 장면은 사실 삼국지 소설의 전투 장면은 맨날 매복, 화공, 모종강이 그랬더라고. 이 수많은 전투 장면을 봐라.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맞는 말이지. 그냥 다 뻥이란 말이야. 하지만 그 뻥 속에서 감동을 찾아낸 우리 아니겠습니까? 감동은 있는데 진실은 교훈은 없어. 진짜 솔직한 얘기로. 네. 그래서 진짜 전투의 교훈은 따로 있어요. 아. 그런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훌륭한 전투도 많고 네. 굉장히 역동적인 삶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사 속에 있는 교훈들을 뽑아왔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마라. 그런데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절대 싸우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참 많은 표본이 돼주고 교훈이 돼준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교훈을 모아서 우리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 전략 삼국지 쓰셨으니까요. 이거 많이들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